자, 다시 이어져서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는 첫 번째 이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반영을 해야 돼요. 뭐를?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perspective, 전망을 반영해야 돼요. 뭐뭐라는 that 이하의 요거 조건 하에서 뭐뭐 한다면 그런 얘기죠. 어떤 적절한 시장 변수가, 그죠? 또 내가 이제 어떤 변수를 쓴단 말이에요. Those variables. 그러니까 추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variable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모든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관찰이 가능한 시장 가격, price라고 얘기를 해요. price와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죠. 어떤 적절한 시장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변수들에 대한 추정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거의 일치를 해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설명을 통해서 내지는 어떤 그 quantitative, qualitative한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변수들에 대한 시장 그 관찰 가능한 가격들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기업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기업의 관점, perspective, 뭐 전략적이건 아니면 어떤 거를 어떻게 바라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be current, 현재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IFRS 17 얘기할 때 기존에는 우리가 원가 기준이었는데 뭐를요? 이제 부채 중에 일종인 어떤 그 준비금을 건건히 계산을 할 때 원가 기준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은 내가 최초에 그거를 이제 그 정한 시점에서 그 변수들을 가지고 쭉 유지를 하지만 요거는 현재 시점의 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정치는 현재적이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추정치가 조건들을 반영을 해요. 언제? 내가 측정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조건들을 반영해요. 뭘 포함해서? 미래에 대한, 그죠?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가정들을 포함해서 측정 시점에 존재하는 조건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 측정하는 시점에. 그래서 be current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가 기준이냐 시가 기준이냐라고 할 때 그 시가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 B에서는 이제 뭐 시장 뭐 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current 현재 시점, C라고 하는 게 시장의 시라기보다는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 그런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시적이어야 된다. explicit, implicit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엔티티는 이제 그 빌딩 앞에서 이제 얘기한 이행 현금 흐름 중에서 이제 non-financial risk에 대한 adjustment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위험 조정 RA라고 한다 그러면 RA를 추정해야 하는데 그 RA 추정을 별도로 해야 돼요. 뭐와? The other estimate와. 시행세 측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만은 이제 이행 현금 흐름을 세 가지로 봤을 때 그 중에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non-financial risk adjustment, 그러니까 risk adjustment는 다른 추정치하고는 별도로 따로 구분을 해야 된다. 시행세 측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죠?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 두 번 이행현금 흐름의 두 번째죠. 두 번째를 할 때 할인율을 인슈런스 리스크를 감안을 한 할인율을 쓰겠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뭐 고리골짝 때 아니면은 클래식한 그런 타임 시절에는 그렇게 두 가지가 어느 정도 implied and structure로 있던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확실히 별도로 구분돼야 된다. 또한 엔티티는 cash flow, 첫 번째 있죠? future cash flow 이 부분을 추정을 할 때
time value of the money, time value of the money하고 is related financial risk라고 보겠죠. financial risk related to future cash flow. 요게 바로 이행 현금 흐름의 두 번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현금 흐름 추정치, 현금 흐름 추정치 할 때 또한 두 번째 거하고 별도로 추정을 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가장 적절한 측정 기법이 만약에 두 개의 추정치를,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치와 그 다음에 조정, 뭐에 대한 time value of the money와 its related financial risk에 대한 조정치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가장 적절한 방법,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explicit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뭐 아주 그냥 딱 봐도 두 가지가 그 결합되어 있지 않은 그런 별도로 구분되는 그런 테크닉을 딱 고안을 해서 그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위에서 문장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이행 현금 흐름의 세 가지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 그 다음에 time value of the money하고 is financial risk, 그죠? 그거의 조정치, 그 다음에는 non-financial risk의 조정치, risk adjustment,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르게 추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서에는 안 나오지만 빌딩 블럭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 그 드러내죠. 지금은 이제 계속 그 미래 현금 흐름의 그런 추정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요하니까 첫 번째 요 unbiased way로 모든 가능한 정보를 undue cost and effort, 필요 이상의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amount, timing, uncertainty까지 미래 현금 흐름에 이걸 다 포함시켜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걸 하기 위해서는 그죠? 위에 있는 요걸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미래에 내가 예측하는 아웃컴,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각각의 probability가 있겠죠. probability weighted mean을 구하라, expected value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유추 해석을 하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커뮤테이션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계리를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교과서에서 사라진 게 한 9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 후반 정도인데, 그게 사라진 이유는 이제 그 기수표를 가지고 커뮤테이션 테이블로 계산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프린시플 베이스로 하게 됐는데, 정말로 전자계산기도 없이 그냥 막 손으로 계산하는 시절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뭘까요? 우리가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통계적인 방법으로 best estimate of probability 뭐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걸 넣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죠? Full range of possible outcome. 그래서 아예 그냥 나는 input value에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넣어서 계산하고 하는 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possible outcome에 대해서 과연 그 얼마나 내가 이제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몇 개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하지만, 첫 번째 이런 unbiasedness, 그다음에 probability weighted mean, full range of possible outcome,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내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 그러죠. 딱 찍어가지고 얼마다라고 계산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얘기겠죠, 그죠? probability weighted mean으로 돼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전망, 그러니까 시장에 관측 가능한 그런 시장 부분하고 그 맞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 embedded value 할 때도 나중에는 그 market consistent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아침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어떤 그 내가 그 인슈런스 리스크를
인수하는 보험회사의 어떤 파이낸셜한 스테이터스하고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어떻게 과연 객관적이면서도 투명하게 그거를 측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미 상당 정도의 그런 노력들이 과거에 있던 것들이 이제 어떤 뭐 10년 이상 걸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정리된 원칙이라고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그것하고 일맥상통을 하고 그다음에 be current 예전의 조건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더니 최초의 어떤 내가 프라이싱을 할 때 최초 시점에서 하는 걸로 했더니 몇 년 지난 다음에 조건이 달라진 거를 반영을 안 해가지고 회사가 막 도산하기 시작했어요. 70년대 말서부터. 물론 이제 그 투자 관련된 이쪽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70년대 말부터 뭐 영국,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그 정말 뭐 반세기 이상 잘 해오던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도산하기 시작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0년대 말에 그 몰기지 쪽에 그냥 부동산 버블에 보험회사들이 그 몰기지 이율이 높으니까 거기에 막 투자했다가 그 많은 회사들이 낭패를 봤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거기다가 돈 투자했다가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재무제표 만들 때 이런 현재 시점에서 물론 미래 것까지 예측을 하면 좋지만 여기서 이제 가능하면은 뭐 퓨처 부분까지 뭐 포함을 시키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썸션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 어려움, 챌린징한 건 있지만 원가 하던 시점에서의 그 변수 가지고는 도저히 이 재무제표의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유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be current 현재 시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xplicit 하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업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행 현금 흐름이 뭐냐 그러면은 벨 플러스 RA래요, 그죠? 그러니까 벨이라는 용어는 언제 나온 거냐 하면 사실 이 IFRS 17 뭐 공개 초안 나오기 이전에 어떤 솔벤시 2나 그 이전에 어떤 프랙티스에서 나온 용어예요. 뭐의 약자냐면 best estimate of liability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점 추정이라는 게 좀 강조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ncient history죠. 근데 IFRS 17 기준서에서 왜 벨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느냐? 아마 이제 best estimate이라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그거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쓰는 의미예요. 근데 best estimate of liability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그 문맥을 우리가 그 언더라인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상당히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이라는 측면에서 구한 거예요. 기준서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계속 강조해서 나옵니다.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리고 요 explicit하다. 그리고 요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빌딩 블럭이라고 한 표현이 여기 나왔구나. 빌딩 블럭 어프로치 그렇게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벌리도 이야기하고 저도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쓸 겁니다만은 그게 바로 이 부분 이제 물론 이제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해되지만 빌딩 블럭이라는 게 뭐죠? 우리 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놀 때 어떻게 돼요? 빌딩 블럭 처음에 거를 블럭을 하나 쌓고 하나 놔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올릴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올리고 네 번째 올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각각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explicit해요, 따로따로. 게다가 빌딩 블럭 내가 4층을 쌓는데 빌딩 블럭 1 처음에 거 없으면 두 번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없고 네 번째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행 현금 흐름을 지금 순서대로 설명을 했는데, 그죠? Estimate of future cash flow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뭐 incorporate, 뭐 unbiased way, 뭐 그다음 be current 해야 되고 서로 separate 해야 되고 여기처럼 explicit 해야 되고 market observable information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종합해서 파악을 해보면은 이 네 가지는 서로
예전에는 많이 서로 간에 implied 돼가지고 합쳐져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다 서로 블럭처럼 띄어낼 수 있도록 4개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빌딩 블록 1, 2, 3, 4라고 하면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1, 2 없이 3 없다. 1, 2, 3 없이 4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치 없이 adjustment to reflect time value of the money and its financial risk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 2 없이 risk adjustment 추정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CSM도 빌딩 블록 1, 2, 3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죠? 빌딩 블록 1, 2, 3가 이행 현금 흐름이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벨 그러면은 뭐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best estimate of liability라고 하는 용어는 예전에 쓰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이거를 주로 지칭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벨 플러스 RA가 이행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3가지 기준서에 나와 있는 걸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빌딩 블록 어프로치라고 하는지 요 explicit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여기 요 부분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가지 처음에는 이제 RA하고 other estimate하고 별도 그다음에 또한 현금 흐름 추정치하고 adjustment 그죠? 빌딩 블록 2하고 별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거를 별도로 explicit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추정하는 기법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unles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빌딩 블록 4개, 빌딩 블록 4. 그래서 빌딩 블록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준서에는 빌딩 블록 어프로치라는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 항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estimate of future cash flow가 그거를 설명하는 와중에 이제 그 fulfillment cash flow 이행 현금 흐름이 바로 빌딩 블록 1, 2, 3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해야 거기에 대한 이해가 그죠? 정확한 거죠.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이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아니고 full range of outcome. 이 outcome, 이제 시나리오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probability weighted mean, expected value 값이 바로 빌딩 블록 1인 estimate of future cash flow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볼드로 강조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최초 시점에 initial recognition, 최초 인식 시점에 보험계약 부채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보고 기간 중간에라도 그렇죠? 내가 뭐 그 딱 그 기간 동안에 전체가 아니고 이게 딱 들어와서 앞에서 얘기한 recognition 시점 earliest 그 out of 3 중에 가장 earliest를 인식 시점으로 잡은 그 최초 인식 시점에서 측정할 때 저렇게 4개로 나눠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또 그 계산되는지는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볼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이제 보험 계약의 바운더리 경계 내에 있는 현금 흐름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죠. 미래 현금 흐름은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현금 흐름 모든 거를 포함하고 밖에 있는 건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현금 흐름은 바로 보험 계약의 경계 안에 있다. If they arise from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 그러니까 substantive, 실질적인 이제 권리와 의무 얘기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이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보는 어떤 legal contract, contract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뭐 그 나와 the other party, two party 간에 어떤 그 여기서 얘기하는 rights and obligation을 디파인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건 이제 보험 계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캐시 플로우가
그런 substantive right and obligation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그것들이 두 가지 substantive right and obligation이 존재해요. 보고 기간 내에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In which 그리고 entity가 그 policy holder한테 예를 드는 거죠. 어디에 존재하느냐? 보호 기간 내에 이런 right and obligation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인에서 지금 뒤에서 설명하는 거에 존재한다 이거죠.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할 수 있고 혹은 엔티티는 실질적인 obligation, 의무가 있어요. 뭐에게?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서비스하고 아까 왜 커버리지 자체를 이제 서비스로 바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슈런스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약의 핵심이 되는 인슈런스 리스크에 대한 커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행세 측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러한 실질적인 obligation,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따른 실질적인 oblig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obligation은 끝나요. 언제 끝나느냐? 지금 이제 컨트랙트 바운더리 좀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상황 하에서 끝난다. 기업이 practical한, 그죠?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어떤 특정한 보험 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로 보험료나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인슈런스 컨트랙트니까 보험료가 되겠죠. 가격이나 혹은 그 보험급부, benefit level, 그죠? 보험급부 수준을 다시 세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능력이 있을 때 끝난대요. 그런데 앞에 있는 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험금 급부 수준을 이렇게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fully reflect, 그죠? 전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뭐를? 내가 재평가한, reassessed한 리스크를 반영하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보험료가 이건 난 낮게 책정했네.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보험급부 이 부분이 너무 높았네. 낮춘다든지 뭐 이런 식의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이 있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particular policy holder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보험 계약자예요. 이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뭐 자동차 보험 다 드셨겠습니다만은 자동차를 이제 몰면서 내가 나이도 한 살 이제 가입할 때 이제 인슈런스 에이지를 따져 가지고 개월수 이제 445입에서 인슈런스 에이지를 정하고 그다음 1년 지나고 나면은 연령이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경험도 증가하고 뭐 사고가 있거나 티켓을 끊었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전화건은 나를, 내가 지금 자동차 보험을 갱신한다. 내지는 딴 회사를 찾아가서 이 회사에 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인포메이션이 다 저장이 되어 있죠. 네? DB를 다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조회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리어세스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얼마입니다. 다시 보험료 수준을 정하게 되죠. 그죠? 아니면은 이분은 좀 위험해. 보험료 많이 받는 거 그것만으로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policy limit, 그 담보에 대한 각각 담보에 대한 그 리밋 자체를 좀 낮춘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그거는 particular policy holder 얘기고 손해보험 쪽에 매년 이렇게 갱신하는 거 있죠. 아니 그 갱신이라기보다는 실제 계약이 끝나는 거죠. 1년짜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이 회사에 있는다라고 할 때 다시 리어세스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or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그런 얘기예요. B.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기업이 practical ability가 있어요. 위의 문장과 비슷하죠. To reassess the risks of a portfolio of insurance contract. 여기서는 지금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어요. 그룹 오브 인슈런스 콘트랙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그 생명보험에도 있고 장기보험에도 있는데 이제 갱신하는 형태가 있죠. 위에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계약 기간이 1년이면서 아예 끝나가지고 이 회사에 내가 있느냐 아니냐 뭐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뭐 주계약이 뭐 롱텀이고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특약 중에서 세부 담보 중에서 뭐 자동갱신이란 이름을 붙여서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요율 조정을 다시 하죠. 다시 뭐로 그 계약 전체 포트폴리오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대해서 리스크를 리어세스해서 그죠? 레이파일링을 하고 보험료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그 실비 보험 같은 경우, 의료 실비 같은 경우 그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위에서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똑같아요. 프라이스 레벨이나 프라이스 가격이나 보험료나 레벨 오브 베네핏을 조정할 수 있다. 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재평가한 리스크를 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요거를 만족시킨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particular policy holder는 완벽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1년짜리 보험에 대해서 보험 계약이 끝나요. 아예 그냥 policy effective expire가 1년이야. 끝나가지고 각 사람에 대해서 보험료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내가 회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 간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다 따라가서 보험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은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이 끝난다라는 얘기는 바운더리 바뀌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요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요거고 and예요, and. 요거는 그 어떤 특정한 particular policy holder가 아니고 이 부분은 portfolio of insurance contract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요 프리미엄, 그 담보에 대한 프리미엄을 프라이싱 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하는 것이 up to date, 언제까지냐? 리스크가 재평가되는 그 날까지, 시점까지 담보의 보험료를 다시 프라이싱 하는 거예요. 프라이싱 하는 거, 가격을 정하는 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다시 리어세스 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쭉 앞에 문장이겠죠. 그럼 프라이싱이 does not take into account 다음의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take into consideration하고 똑같죠. take into account 다음의 거를 고려하지 않아요. risks 위험을 뭐와 관련된 내가 지금 재평가하는 그 기간 이후 기간과 관련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이요. and.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앞에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손해보험에 1년짜리 얘기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1년짜리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내가 그 평가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떤 뭐 자동갱신 관련되는 담보 뭐 이런 거에 적용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손해보험에 1년짜리하고 동일하지만 요 문장을 보게 되면은 보험료 수준이 내가 이제 재평가를 할 때 그 재평가 난 이후에 미래 것까지 감안하지 않을 때 끝난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미래 것까지 반영을 해서 감안하면은 끝나지 않나?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게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험료를 정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래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요런 부분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보면은 자동갱신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의료 실비 같은 경우 이제 보험료를 다시 이제 평가를 해요. 근데 그건 인디비주얼한 게 아니고
인디비주얼하게 적용되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내가 전체 평가하는 거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뭐 관련되는 담보, 의료 실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의 보험료를 셋하는 프라이싱이 리어세스 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런 위험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거기까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 substantive obligation, right and obligation이 ends가 된다. 그 얘기는 계약 경계 바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좀 논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부 회사들은 뭐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자동갱신 같은 경우 그 이후까지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미래보험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연장해서 내가 하는데 뭐 클레임이나 다른 쪽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미래보험료도 내가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제가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이나 결론에 근거하면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남녀 성별하고 연령별로 있을 때 그냥 연령이 증가하는 걸로 해서 지금에 있는 요율 테이블로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해서 미래 거를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리스크를 리어세스해서 다시 프라이싱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테이블 전체를 갈아엎는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챌린징하게 나타나는 게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정한 거를 넘어서서 자동갱신 담보의 경우 내가 계약의 경계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면 미래 보험료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시그니피컨트한 저지먼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보험료 수준이 어느 정도 매니플레이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저는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상당히 이제 제가 느끼기에 보험료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자체는 지금 그냥 이니셜 시점에 정해져 가지고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경기 안에 보험료를 뭐 어떻게 가정을 해서 뭐 얼마가 된다, 뭐 한다, 내가 추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는 딱 주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 하에서 보험계약 부채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험료를 계약 경계에 넘어가지고 내가 넘다 그러면 어폐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자동갱신의 경우 넘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수준을 정하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준서에서도 나오는 게 태블레이티드 폼으로 해서 그냥 연령의 증가 정도 성별 전환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연령이 증가되면은 그것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 경우까지 이제 예의가 나와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갈아엎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을 자기가 뭐 매년 나는 5% 올릴 거다, 10% 올릴 거다라고 하는 이거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을 해치고 아주 나쁜 의미로 보면은 내가 부채 수준을 결정하고 재무제표의 어떤 중요한 금액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에스티메이트 하는 데 있어서 매니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미래 현금 흐름 추정할 때 그 계약들이 그룹이니까 전체 그룹으로 있어서 유질이 적용돼 가지고 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료 각각에 대해서 그 보험료 자체는 어떻게 돼요?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예처럼 자동차 보험 1년 지나가 가지고 내가 다시 들어요. 그 회사에 다시 들건 딴 회사로 가건 보험료 바뀌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1년으로 되어 있고 다시 그 아주 particular한 policy holder 계약자를 리스크를 재평가해서 보험료를 셋하거나 보험금 급부금을 줄인다든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리.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해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계약 경계 내에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추론하기에 이 원칙을 이해하기에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fixed amount로 고정돼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준서를 처음에 봤을 때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프라이싱은 옛날식으로 하고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이제 인슈런스 컨트랙트 라이빌리티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 일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갭에 그러니까 그 일반 회계 원칙 이게 IFRS 17을 따르게 되면 프라이싱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프라이싱으로 하게 되면 이니셜 시점에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매저를 해요. 매저를 하는데 그때는 보험료가 픽스가 아니고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변수가. 뭐를 픽스 시켜요? 이제 뒤에 뭐 자세히 나오겠지만 CSM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미래의 어떤 unearned profit이에요. 그거를 커버리지 기간 내에 골고루 인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뭐 어너로스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니까 바로 인식하고, 근데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로스 컴포넌트로 쭉 끌고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익을 어느 정도로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CSM 금액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비율로 해가지고 뭐에 대한 비율로 해서 정해놓고 보험료를 베리어블로 찾는 거는 프라이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이러면은 그 갭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부채 평가에 대한 기준이지만 원칙이지만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프랙티스 하나 이제 그거는 이제 관리 회계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도 이 엔진이나 모델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디테일 레벨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느냐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보면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자세하게 시행세칙이나 이제 결론의 근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강조를 드리고,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은 엔티티는 인식하지 않아요. 뭐로? liability 혹은 부채나 asset으로 그렇게 간주하지 않아요. any amount 어떤 금액인데 뭐에 관련된 예상되는 프리미엄 아니면 예상되는 클레임 뭐에? outside the boundary of insurance contract.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예상되는 보험료나 예상되는 클레임과 관련된 어떤 금액도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금액들은 뭐냐? 이런 추정치는 뭐냐? 미래 계약에 관련된 거지 내가 지금 그 측정해야 되는 그 계약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바운더리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측정 대상이 되는 current insurance contract지 future insurance contract나 아니면은 그 future claim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future insurance contract만 얘기하죠, 그죠? expected claim 같은 경우도 지금 future insurance contract에서의 expected claim이지 실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expected claim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요거에 대해서 미래에 발생할 거. 왜냐하면 remaining coverage가 있으니까. 이렇게 잠시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계약의 경계, contract boundary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다룬 게 뭐냐면은 이제 estimate of future cash flow예요. 빌딩 블록 1 첫 번째 거를 다뤘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그 이행현금 흐름 설명하고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오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여기 이제 나오죠, 그죠? 앞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Adjustment to reflect 뭐죠? The time value of the money and financial risk related to future cash flow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래서 IA에서 나온 모노그래프를 보면 그냥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것도 이제 큰 게 그 강조돼 있죠. 볼드로. 기업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금의 추정치를 조정해요. adjust. 조정해요. 뭘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죠? The time value of the money and the financial risk related to those cash flows. 앞에 나온 거는 이제 다시 반복한 거죠. 어떤 정도까지 financial risk는 이제 현금 흐름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는 한에 있어서 미래의 캐시플로우와 관련된 파이낸셜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를 조정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딩 블록 1이 없으면 디스카운트도 없는 거죠. 추정이 안 되잖아요. 별도로 계산하지만 빌딩 블록 1이 있어야 그다음 2가 그 위로 올라오는 거지. 1 없이 2가 바로 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요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에 적용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패러그래프 33에 그 기술되어 있는 미래 현금 흐름 거죠. 그거는 이래 해야 된다. 하나는 그 time value of the money,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이거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characteristics, 특성이죠. cash flow의 특성, time value of the money 하고 그 다음에 cash flow의 특성. 또 하나는 insurance contract의 liquidity, 유동성 특성을 반영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liquidity characteristics 우리가 지금 뭐 할인율 얘기할 때 뭐 사실 2013년도 공개 초안에는 risk free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소위 이제 얘기하는 economic ESG economic scenario generator에서는 상당히 그 risk free, risk neutral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 현재 이제 2013년도 이후에 이게 최종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나온 부분이 뭐 liquidity premium, liquidity margin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저기만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가버먼트 본드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자체를 리스크 프리로 이제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이제 길지가 않죠. 막 30년, 40년, 50년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anyway 여기서는 liquidity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contract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요 말 자체만 보고서는 참 이거 그냥 바로 해석해서 나 liquidity 이거 캐시플로우의 liquidity characteristics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참 봐야 될지 정교한 어떤 모델이 필요한 건데 현재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안 쏟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observable 관찰 가능한 현재의 market prices 아까 좀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있다면 현재 시장에서의 관찰 가능한 그런 prices 뭐 이제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가격이냐? For financial instrument 금융 상품이에요. 그리고 그 금융 현금 흐름의 특성이 그런 보험 계약의 현금 흐름하고 어느 정도 유사해요. 일관성이 있는 그런 금융 상품 그것에 현재 관찰 가능한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In terms of 어떤 기준 하에서 예를 들어서 그 financial instrument의 cash flow의 timing, currency and liquidity 이런 세 가지 timing, currency, liquidity 이런 차원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하고 특징이 맞는 어떤 금융 상품 존재한다면 한 얘기예요. 뭐 어떤 그 jurisdiction에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저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저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쉬운 과제가 아니고요. 게다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나오게 되면은 거기 가게 되면은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뭐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이것도 이제 회사가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지금은 이제 기준서니까. 그다음에 이제 빌딩 블록 3 세 번째 리스크 어드저스먼트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용어가 나오죠. RA 그래서 많이 얘기합니다.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for non-financial risk예요. 아까 디스카운트에는 캐시플로우하고 관련된 파이낸셜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캐시플로우 자체의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이제 R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은 조정해야 돼요. 뭐를? present value가 나왔죠. 이게 이제 빌딩 블록 그러니까 그냥
future cash flow estimate. 그다음 빌딩 블록 2는 뭐예요? 디스카운트. 그 조정한 내용으로 보면은 바로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그러니까 present value라고 하는 것도 estimate이죠. 지금 바뀌었죠. estimate of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flow. 그러니까 빌딩 블록 1, 2, 3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미는 1, 2가 있어야 그 다음에 RA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RA 빌딩 블록 3를. 그래서 아까는 estimate of future cash flow 그렇게 나와 있죠. 빌딩 블록 1이. 2는 바로 그냥 뭐 디스카운트라고도 표현하지만 present value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estimate of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flow. of가 두 개가 있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 현재 가치의 추정치 그거를 조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빌딩 블록 1, 2 빌딩 블록이라고 표현할 때 1, 2, 3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 2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이걸 쌓아야 세 번째가 쌓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뭘 반영을 해요? 컴펜세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보상해 주는 건데 보상을 감안한대요. 뭐냐? 엔티티가 필요로 하는 뭐에 대해서 이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런 non-financial risk, 그죠? 뭐 인슈런스 리스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non-financial risk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의 어마운트와 타이밍, 그죠? 얼마 금액 내지는 이게 언제 현금 흐름이 발생했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죠? uncertainty 그거를 bearing한다,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take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그 uncertainty를 감수하는 데 따라 필요한 보상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추정치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말이 어려운데 non-financial risk를 하여튼 리스크 어저스먼트는 2013년도 공개 초안에 처음 나온 표현이고 지금은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빌딩 블록 4인 contractual service margin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IFRS 17 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계약 서비스 마진 이익 이렇게 돼야 돼요. 요 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은 요소예요. 뭐야? 자산이나 부채의 요소예요. Group of Insurance Contract.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보험계약 그룹의 자산이나 부채의 한 요소다. 근데 뭐를 나타내는 거냐? Unearned Profit. 아직 내가 내 걸로 내 이익이다라고 인식하지 않은 이익을 나타내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이익은 뭐냐? 기업이 이제 미래에 인식할 거예요. 뭐로? 미래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유효하면서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뭐 보험 policy effective하고 expiry 끝나고 나서도 연장되는 경우가 이제 뭐 나오는데 그 TRG 논의에서 여기에서는 하여튼 계약상으로 봤을 때 책임 개시와 책임 종료되는 이 시점까지 하는 거를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미래에 인식하는 자기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 실제 이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아직 미경과 내지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바로 Contractual Service Margin이다. 그죠? 이게 상당히 그 어떤 앞에 그 인트로덕션에서도 얘기 나왔잖아요. 수익을 그때 당시로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이 인슈런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내에 합리적으로 차례차례 그죠? 그 기간에 따라서 배분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이익으로 나타내야 된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고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근데 기업은 요 CSM을 측정해야 하는데 언제? 최초 시점에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최초 인식 시점에 CSM은 측정이 돼요.
언제 어떤 금액으로 요 이제 paragraph 47 뭐 onerous contract 이거는 뭐 이익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손실이 나는 거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그죠? 그러니까 non-onerous contract겠죠. 이익이 나는 그런 계약에 대해서 요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results in 그런 결과가 날 것이다. 뭐로? income or expenses arising from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이나 어떤 비용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것이다. 그죠? 결과할 것이다. from where 보시죠. 어디에서부터 CSM이 측정되는지 이 최초 시점의 이 금액, 그죠? 그 initial recognition of an amount 금액에 대한 최초 인식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그 금액 자체가 뭐에 대해서 이행 현금으로부터 이제 32, 37에서 얘기하는 거를 적용을 해서 측정한 이행 현금 흐름이죠. 세 가지 아니에요, 그죠? 위에 32, 37에서 얘기한 게 바로 빌딩 블록 1, 2, 3 세 가지가 이행 현금 흐름이죠. 그리고 왜 그 인슈런스 컨트랙트 라이어빌리티는 fulfillment cash flow하고 CSM하고 돼 있는 거고 fulfillment cash flow가 세 가지로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적용해서 측정한 fulfillment cash flow 이거에 대해서 최초 인식 시점의 금액 이거로부터 CSM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derecognition 그러면 인식의 취소겠죠.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보험 계약이 아닌 걸로 되는데 언제냐? 이니셜 최초 시점에서 에셋이나 라이어빌리티 아까 왜 우리가 레코그니션 얘기할 때 그 보험 계약 개시되거나 어떤 뭐 그 어떤 이니셜 레코그니션 시점 이전에 발생한 어떤 그 인슈런스 애퀴지션 캐시플로우 얘기했죠. 그게 27번인데 거기 그거를 적용을 한 인슈런스 애퀴지션 캐시플로우 이 부분이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어 있는데 27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최초 시점에서 없앤다 그런 얘기예요. 그 두 가지 합쳐가지고 그죠? 첫 번째는 이렇게 initial recognition of an amount 금액에 대한 인식이에요. 두 번째 거는 derecognition이죠, 그죠? 인식을 취소하는 거예요. 요건 이행 현금 흐름 얘기고, 요거는 insurance acquisition. 그렇게 하고 any cash flows arising from the contract in the group at that date. 최초 인식 시점에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현금 흐름 그 부분도 포함돼서 거기서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 38번이 CSM 금액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result in 하느냐 결과하느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험 계약인데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어디다가 이전한다든지 아니면은 M&A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합쳐지면서 생기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패러그래프 38 여기 이제 그 여기 얘기하는 요 부분에 따라서 요거 아니 좀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아직 뭐 여기 상세하게 나온 B93 B95에 따라 가지고 패러그래프 38을 적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니셜 시점이 측정이 안 된 거죠. 이미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그 측정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바로 요 위에 있는 38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측정으로 나왔죠. 메저먼트의 이니셜 메저먼트예요. 그러니까 measurement on initial recognition. 그러니까 계약을 내가 처음에 딱 인식을 했을 때 인슈런스 컨트랙트로 그때 시점에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빌딩 블록 4의 금액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제를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나눠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에서
이제 onerous contract하고 non-onerous, 뭐 the others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요하게 이제 non-onerous하고 onerous contract 두 개의 이니셜 시점의 측정이 뭔지 감을 잡으시려면 이제 example을 좀 봐야 되고 그 부분 뭐 간단하게 필요하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measurement인데 measurement on initial recognition 거기는 이제 끝났어요. 그럼 뭐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measurement의 결과가 total of 이행 현금 흐름 플러스 CSM. 그런데 이행 현금 흐름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간단하게 해서 그다음에 R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이해하시고 아 이게 최초 시점에 측정한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보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연 단위로 했을 때 계약은 1년에 어디든지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 중간에 내가 뭐 마감을 한다, 뭐 월 마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실무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 들어온 계약들에 대해서는 다 들어온 시점. 그러니까 레코그니션을 언제 하느냐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죠? 원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룹 오브 컨트랙트를 나눠서 그 최초 들어온 시점에서 이게 뭐 1월 4일이 됐건 뭐 11월 얼마가 됐건 그 최초 시점에서 무조건 측정을 해서 바로 네 가지 빌딩 블록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CSM이 최초로 결정되는 거예요. unknown profit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는 subsequent measurement인데 이거는 initial recognition 측정한 결과 그 이후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measurement는 특히 중요하니까 뭐 어차피 IASB에서 제공한 별도의 책자 중에 그 illustrative example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왜 이 최초 측정하고 최초 측정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각각의 어떤 그 컴포넌트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처음에 보고 좀 이렇게 몇몇 분한테 설명을 할 때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 측정하고 subsequent하고 왜 구분하지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미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제 잘 어느 정도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measurement on initial recognition 그 시점에 있는 거를 왜 빌딩 블록 4라고 하느냐 1, 2, 3, 4 그게 이제 아까 봤던 기본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이 아니고 하나의 그 probability weighted mean 이거다. 물론 이제 거기에 반해서 뭐 다른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나올 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subsequent measurement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